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예신입니다. 오늘은 하노이에서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의 그 밖에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겠는데 지난주부터는 주로 이제 뭐 기본적인 것은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정규 방송 시간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말씀드리는 그런 식으로 지난주부터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조금 더 전해드리는 미닝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런 말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라는 것. 또 뭐가 있나요? 뭐 베네수엘라도 있고 기타 등등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노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할 때는 베트남이라고는 했지만 뭐 다낭이다 하노이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해서는 미국보다는 한국에서 훨씬 집착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다지 큰 문제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양보를 했다고 보지만 적은 양보라고 보거든요. 하노이 하면은 뭐 베트남 수도 그것도 이제 미국과 정말로 그 피 흘리는 싸움. 베트남에서는 미국 전쟁이라고 하고 미국에서는 베트남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산 베트남의 수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래서도 그렇고 또 그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서 베트남 정상과도 회담을 하고 하니까 다시 그것조차도 또 국제 무대에서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게 볼 때는 베트남에서도 하노이에서 이 정상회담이 열려서 다 그곳에서 치르기를 원했고 북한도 뭐 대사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미국의 경우는 그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 그 재회담 올해는 안 갔죠? 그런데 지난해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갔었기 때문에 미리 다 여러 가지를 체크를 했었고 또 베트남 전쟁을 할 때 다낭이라는 이곳에 미군이 제일 먼저 발을 딛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룸버그 뉴스의 경우는 뭐 하노이든 다낭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크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미국이 조금 양보를 한 것은 사실이죠. 다낭이길 원했는데 하노이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뭐 한국의 진보와 보수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필 하노이냐 그렇게 큰 양보를 했나 그 정도로는 미국에서는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척되느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네, 뭐 베트남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하노이다 다낭이다는 뭐 그렇게 결정적으로 뭔가를 가를 만한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스티븐 비건 대북 대사가 다시 회담이 열리기 전에도 김혁철을 만나게 되겠죠. 김혁철, 김영철 비슷해요. 가운데자만 빼고는 이번에 이제 김혁철의 경우는 세상에 많이 알려지기는 했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노스코리아의 핵을 포기하겠다고 직접 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다던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 말을 한 적은 없지만 또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핵을 포기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과연 그 핵을 정말 포기까지 할 때는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를 할 것이고 요구를 할 것이고 그 많은 것이 미국에서 도저히 들어주기 힘든 요구가 많이 또 포함되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은 항상 제가 정규 방송 시간에는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다 드리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못 드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핵 문제에 대해서 핵 파기에 대한 정의가 아직까지도 북한과 미국이 일치를 본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경우에요. 아니 북한이 왜 꼭 핵을 포기해야지 되지? 미국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한국 분들도 계실 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정말 포기할 뜻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릴 때도 사실은 그게 아주 그 클리어하게 모든 한국 분들이 다 핵을 북한이 포기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포커스는 2차 정상회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북한이 어느 정도 핵을 포기할 것인가, 여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딜레마가 조금 있고요. 싱가포르 회담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싱가포르 회담이 끝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미국 분위기를 전해드릴 때 싱가포르 회담이 별 내용이 없었다. 그런 또 그 선언문 자체가 너무 허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 진보분들이 대체적으로 저를 공격을 했는데 그렇다고 또 보수이신 분들이 저를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왜 갑자기는 아니지만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나요? 그러나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절대로 뭐 낙담한다던가 뭐 상처받는다던가 서운하다던가 하지 않고 또 의외로 강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제가 보는 바, 파악되는 바, 또 믿는 바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 당시에 한국에서 지금 뭐 요즘 방송에 나와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입지로도 그렇고 북한과 뭐가 잘 될 때 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잡수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몇몇 그 관련 전 그 부처의 장관들, 현 뭐 국회의원들이 미국의 언론이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잘된 싱가포르 회담을 가지고 못됐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많이 방송에 나와서도 또 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얘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싱가포르 회담에서 크게 네 가지 1, 2, 3, 4를 했잖아요. 미국과 그 북한 것이 똑같은 그 서약서를 번역을 하나는 한국말로 하나는 영어로 해놓은 건데도 그 길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면은 그 비핵화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뒷부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관계 개선 이런 부분이 앞에 올라갔을 때 이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이다 해서 비핵화까지 가려면 이 많은 것들이 우선 해결이 돼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본인이 북한과 한국이 큰 제가 이것은 어쌔하는 겁니다. 좋은 관계가 되면은 어떤 내가 다시 지금은 은퇴했지만 큰 일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가운데서는 굉장히 방송에 또 신문에 많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거 아니다. 원래 이런 조약이라는 게 뒤에 갈수록 중요한 게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고 대부분의 조약이 중요한 게 앞에 나오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무튼 굉장히 잘된 완벽한 그런 그 완벽 이상의 회담을 왜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 언론을 뭐 그때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많이 비난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들도 요즘에는 똑같은 방송, 똑같은 신문에 나와서 진행자도 똑같아요. 방송의 경우. 신문의 경우 기사도 똑같습니다. 기자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싱가포르 회담이 미진했고 그 미진하는 것을 채워가는 2차 정상회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을 180도 말을 바꾸는데 그 말을 듣는 청취자나 그 신문을 통해서 읽는 독자나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이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180도 말 바꾸기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과 접촉을 하는 방송 진행자, 신문 기자들조차도 역시 똑같이 그렇게 본인들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행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싱가포르 회담은 정말로 미진했고 완전하지 않았고 북한이 원하는 식으로 1, 2, 3, 4가 됐었고 그 뒤에 미국에서 이제 존 볼튼이다. 심지어 대통령만 그렇지 않고 본인은 항상 뭐든지 다 잘했다고 하고 잘 돼간다고 하니까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여러 사람, 심지어 스티브 비건 대북대사 이런 사람들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가는 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이다. 라고 얘기한 그 뒤부터 한국의 그 보도도 그때 조금 이런 게 이랬으니까 이번에 수정하면 되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항상 냉정해야지 된다.
된다. 하노이라고 나온 뒤에 지금 한국에 미국의 전현직 정치인들이 많이 가 있네요. 무슨 포럼에 참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부 제가 보는 사람들은 공화당이네요. 공화당 중에서도 굉장히 강성인 사람들. 예전에 딕 체니 전 부통령, 이 사람 때문에 사실은 이라크 전쟁에 가서 수많은 사람이 숨지고 돈도 엄청나게 쓰고 이라크도 그때보다 더 힘들어진 부분들도 많고 하죠. 그리고 뉴트 깅그리치 장난 아닙니다. 완벽한 또 고집을 세우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뭐 한국전에 참전했다고 계속 한국하면 그 얘기를 앞세우는데 이 사람도 굉장하고 어쨌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서 얘기하기를 이런 사람들조차도 뉴트 깅그리치는 굉장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고요. 딕 체니는 조금 다르겠죠. 아버지와 아들 부시 아래서 일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가까울 수는 없는데 서울에서 한 얘기가 미국에서도 들리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굉장히 이 핵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아주 세련된 독재자이기 때문에 아버지 할아버지보다도 더 발전된 독재자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조심해야지 된다. 레이건이 과거 냉전 시대에 구소련을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한 것 미국에서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이번 주에도 미국 관련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 때는 뭐 북한 문제, 싱가포르 회담 그 이후의 것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지금 대선 캠페인에 들어가면서 뭐 이미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대선 캠페인을 2차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재선이요. 그런데 활용을 하겠죠. 활용을 하기 위해서 뭐 작은 것 양보해 가면서 하노이면 어때? 뭐 다낭이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뭔가를 할 것을 미국에서는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 이제 이번 주 내내 북한이 유엔 제재도 위반했다. 뭐 바다에서 국적을 바꾼 뭐 그런 뭐죠? 바다에 떠 있는 게 뭐죠? 배. 일종의 아무튼 큰 배에서 뭔가가 왔다 갔다 했다. 거기에는 뭐 핵무기 물질도 있다. 그런저런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 자체가 사실 자체도 믿지도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거짓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라든가 창피하다든가 이런 것 없이 내지르는 스타일이죠. 뭐 그래서 이루어진 것도 있겠죠.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을 숭고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또 전문가의 말도 전혀 듣지 않는 사람 정보 보고서 같은 것도 읽지도 않는 사람 말초적인 텔레비전을 보고 트위터를 즉각 해버리는 사람. 이런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로 어떻게 오랜 동안 준비를 해왔던 김정은, 김영철, 또 리영호, 또 그뿐만이 아니라 김혁철도 마찬가지죠. 저 유럽에서 대사를 지낸 사람인데 그 사람도 오래 이렇게 북한에서 교육을 수십 년 동안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한지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처럼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또 나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 하면서 자신을 계속 부각시키려는 사람. 존 볼튼처럼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을 조정하려고도 하고 조정할 수 있을 때는 하고 아직 북한 문제는 그렇게 존 볼튼 뜻대로 되지 못했습니다만은 베네수엘라나 유럽이나 뭐 블랙시트나 이런 데는 다 또 존 볼튼이 나름대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좀 매니플레이트하는 조정자 그런 역할이 있어서요. 이런 사람들만 있는 미국 스티브 비건처럼 북한 대사 특별 대표 되기 전에는 자동차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포드 자동차 회사의 어떤 부서의 국제 부서의 CEO였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과 수십 년 동안 리영호, 김영철만 하더라도 파고들었는데 이 인력을 어떻게 당하는가?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아니면 지금 그 미국은 북한과 큰 전쟁을 치르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이 절대로 그 북한을 당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려를 지금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하고 있고요. 해서 결과적으로는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그 제재 같은 것을 부분적으로 당연히 줄 것으로 보이고요. 종전선언 이 부분이 이제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주한미군을 철군한다던가 아니면 뭐 적어도 주한미군 훈련 같은 것은 뭐 없앤다던가 줄인다던가 이런 것을 하겠죠. 그리고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였었던가요? 뭐 IMF라든가 세계은행, WTO, 세계무역기구를 통해서 북한이 어떤 그 투자 지원 같은 것을 받게 하는 것도 미국이 할 수 있잖아요. 세계무역기구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세계은행 같은 경우는 더 하고요. 뭐 IMF도 요즘 뭐 여러 가지 또 미국 쪽을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얘기고 북한 이슈는 지금 이 정도로 되고 또 제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더 자세히 나온다던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을 제외한 이번 주에 미국의 가장 큰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었고, 이 국정연설은 공화당은 물론이고 무당파들조차도 굉장히 거의 뭐 80% 정도 정말 잘했다 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화합의 얘기도 했고 물론 민주당을 상당히 비난을 하기도 했지만 그리고 뭐 이민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요.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1시간 30분 가운데서 15분을 이민 이슈를 얘기를 했고 10분을 경제 이슈를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할 때는 아직도 그 당시에 이제 그 팩트 체크도 되지 않았고 일반 사람들이 뭐 팩트 체크까지 다 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불법 이민은 막아야지 된다. 그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민주당조차도. 그래서 이제 그 이민에 대해서나 경제에 대해서나 세금 감면 효과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히 얘기하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효력도 다 떨어졌고 지금 세금 보고가 시작이 됐는데 세금 그 돌려받는 사람의 경우는 날짜도 늦어질 뿐만이 아니라 세금 돌려받는 그 액수가 줄어들었답니다. 특별하게 이제 새로 그 트럼프 시대에 지난해 만든 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평균 돌려받는 돈이 적다 하니까 이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대신에 경제가 너무 좋은데 그 경제 수치도 많이 틀리게 얘기를 했어요. 이민자의 범죄에 대해서도 틀리거나 과장되거나 거짓이거나 이런 그것을 많이 얘기를 했고 다만 경제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 많이 하다가 당파적으로 나를 수사하는 것 그게 유일하게 미국의 경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베네수엘라 문제를 말하면서 사회주의 특히 낙태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낙태의 100% 가운데서 21주 임신 이상의 낙태는 1%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뉴욕에서 24개월 이상 뭐 예를 들어 말기 그 낙태의 경우를 조금 더 느슨하게 했다던가 전에는 산모의 생명이 위독할 때만 허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산모의 건강이 위험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조금 바꿨어요. 그런 것이라든가 버지니아에서는 통과되지도 않은 이런 것들을 뭐 그야말로 뭐 그 엄마의 자궁에서 고통을 받는다. 엄마의 자궁에서 나오자마자 살해되는 뭐 이런 식으로 그 국정연설에서 그 같은 표현하지 않거든요. 복음주의자들을 겨냥한 낙태에 반대하는 그런 것을 겨냥하는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캠페인성 국정연설이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민에 대해서는 벽을 짓겠다. 글쎄요. 연방정부 문 닫는 거 이번 주에 오늘 내일 사이에 어떻게 돼야지만 되는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은 벽을 계속 짓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에서 어느 사업체보다 그 불법 체류자를 알면서 많이 고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너그럽게 눈을 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내 사업체에서
건축하면 어쩔 수 없어요. 건축이 가장 그 일용직이 많이 필요하고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필요하고 과거에 미국에서 농장에서 일을 할 때요. 제가 이제 어제 미국 소설 스토너라는 소설을 읽는데 그 소설에도 잘 나왔지만 미주리 이런 데서 농장에서 일을 할 때 1910년도예요. 그러면 농장에서 일을 할 때 그 어느 날 농부들이 가난하기도 하지만 뭐 아들이 농업대학을 간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사람을 할 수 없이 쓴 겁니다. 아들이 그리고 다시는 그 엄마 아빠 집에 가서 돕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에 노예를 쓰는 거예요. 흑인 노예를 쓰면은 뭐 그 엄마 아빠가 하루 종일 일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일을 다 해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과거에는 흑인이 그렇게 했다면 지금 미국의 빌딩이 올라가고 또 빌딩이 로스앤젤레스 이쪽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진 공사 다시 하고 이럴 땐 건축 그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노동력 힘에 있어서 이 히스패닉 불법 체류자의 힘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처럼 부동산, 건축, 또 골프장을 건설할 때도 그렇고 또 관리할 때도 그렇고 거기에 또 메이드들도 많고 하니까 불법 체류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의 5분의 1 정도밖에 못 받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시간당 $10 미만 받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골프 코스에서 그렇게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고 그리고는 이제 해고해버리고 다 알고 고용을 했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 국정연설에서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뭐 불법 체류자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전혀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미국 사람들이 무척 정직하거든요.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 얼굴에 검은 게 가득 묻어 있다면 다른 사람 한 줄 검은 거 가지고 말하기 좀 꺼려하고 이런 뭐라고 할까요? 기본적인 매너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그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다 인정해 주는지 저는 이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을 대통령을 할지 8년을 할지 모르지만 저널리스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은 보도를 하지도 않아요. 트럼프 대통령 골프장에서 뭐 불법 체류자들이 많이 일을 했다. 지금도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뻔뻔스러운데 인간이 어디까지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는가.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4년이 될지 8년이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에서 끝나고 나면 대통령을 하기 전 대통령을 또 하고 있을 때에 자신이 이렇게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이것까지도 굉장한 큰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될 어려움을 받게 될 그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국정연설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박수친 것. 우리 당파적 그런 싸움하지 말고 잘 일해야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때 뒤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하원 의장으로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미국에서는 골프 클럽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골프 칠 때 이제 이렇게 양손을 똑바로 쫙 균형 맞춰서 쫙 그 골프채를 잡고 쫙 펼쳐야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골프 클럽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뭐 엄마 상어, 아빠 상어 하는 베이비 샥 있잖아요. 베이비 샥에서 걸하고 보이는 한국 보이죠? 한국 보이가 박수 칠 때 이렇게 손 피고 박수 치잖아요. 그걸 낸시 펠로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겁니다. 이제 기립박수 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뒤를 돌아보고 할 때 어유 잘했어 우리 아기 잘했어 어유 잘했어 그래야 돼 어유 착하지 엄마 말 잘 들어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우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연출이었다는 겁니다. 모르죠.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나이가 많고 78세 손녀 손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자 손녀들 손주가 많으니까 뭐 평소에 습관이 돼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신경을 썼다면 그렇게 박수를 치진 않았겠죠.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본인이 말도 했잖아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할 때
엄마처럼 행동을 했었어야지 됐다. 어린 아이, 버릇없이 구는 아이를 다루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골프 클럽이요. 그 엄마 상어, 아빠 상어 하는 그 베이비삭 박수가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이 뭐 낙태 문제는 계속 가지고 갈 겁니다. 일반 사람들에게 큰 이슈가 아니라도. 그리고 이게 이미 연방 그 대법원에서도 시작이 돼서 연방 대법원에서는 루이지아나에서 아주 그 낙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도 보여지는 그런 법에 대해서 시행하지 말아라 하는 연방 대법원의 임시 판결이 나왔는데 그 임시 판결이 보수고 또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가 진보 4명과 같이 해서 나왔다.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다. 앞으로 낙태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요. 낙태 그 자체, 낙태 권리에 대해서는 저 낙태 권리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임신 말기의 낙태에 대해서는 낙태는 정말 그 개인의 권리야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말기 낙태는 안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말기의 낙태라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그리고 전체 낙태의 1% 미만인데도 정치인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버지니아주에서 지금 큰일이 많이 났습니다. 버지니아 주지사, 부지사, 주지사와 검찰총장은 대학교 그 의대 졸업할 때 또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 앨범에 그 당시에 80년대였고 또 한 사람은 그보다 더 일찍이었을걸요. 이제 마치 흑인을 비하하는 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그 블랙페이스라는 것, 그런 것을 얼굴에 그렇게 하고 사진을 찍은 것 때문에 물러나야지 된다 압력받고, 부지사의 경우는 두 사람은 블랙은 아닌데 부지사는 블랙이에요. 그런데 부지사는 미투, 한 사람 여성이 아니라 이제는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뭐 2번 다 결혼 기간 동안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젊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와 2004년이니까 뭐 20살, 25살 이런 때였네요. 해서 뭐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어떤 여성과 뭐 같이 뭐 방에 가자 해서 여성이 왔고 키스하자 해서 했고 침대에 가서 또 키스하자 해서 계속 키스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 여성을 자신의 그 신체 아래로 보내려고 하고, 그게 이제 그 나를 그 폭행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또 한 여성은 뭐 나는 정말로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그럽니다. 그런데 공화당의 상원 의원도 또 역시 그 블랙페이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순서상으로는 부지사도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부지사가 어쩜 더 먼저 물러날 수도 있고, 그 뒤에 검찰총장인데 검찰총장도 주지사와 똑같은 일이고, 그리고는 이제 뭐 그 다음에는 이제 하원의장이 되는데, 그 하원의장은 공화당이 지금 아주 많은 다수당이 아니거든요. 똑같아서 재검표를 했는데도 숫자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할 수 없이 이름 쓰고 이름으로 뽑기 하는 식으로 돼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서,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에서 하원의장이 나왔는데, 그 하원의장이 버지니아의 지금 민주당인 이 주지사가 블랙페이스 때문에 물러나게 되면 주지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또 뭐 다른 사람들도 지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과거에요. 1950년대까지도 50년대까지는, 그때까지는 뭐 영화에서도 그렇고 어떤 경우는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이렇게 블랙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요, 최초의 연예, 엔터테인먼트가 이 흑인들 입 크게 그리고는 이제 블랙페이스하고 뭐 하하하 웃기고 하는 코미디였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정말로 예전에 뭐 그야말로 예전이라고 뭐 어느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뭐 1800년대부터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날짜를 제가 어디다가 써놨는데 지금 네, 1600년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나요?
1600. 아, 이것은 이제 버지니아주가 미국이 이제 남북 전쟁을 했고 하는데 그때 그 버지니아주에 그 유명한 장군이 있고 그리고 버지니아주는 노예도 뭐 당연히 갖고 있었던 주고 그런데 이 블랙페이스라는 게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미국의 그 북쪽에서요 1830년대부터라고 하네요. 야, 캘리포니아 금광 찾으러 오는 것보다 그게 1850년인데 그것보다도 더 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가 1950년대, 60년대에는 사람들이 뭐 민권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노예제 폐지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금지됐는데 80년대까지 그렇게 하게 됐다. 이거는 그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블랙페이스 얼굴을 검게 칠하고 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까요? 새로운 내용이 많은데 어차피 시간이 길어지니까 리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했었던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꼴물견일 수도 있는 건데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 AMI라는 그 회사의 그 CEO 데이빗 그 패커 이 사람이 그 내셔널 인콰이어러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타블로이드 잡지 트럼프 대통령과 아주 그 친한 잡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데이빗 패커와 트럼프 대통령이 친하고 뭐 백악관에서 밥도 먹고 서로 뭐 약속한 것도 있고 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할 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아요. 여자 문제도 너무 많았고 해서 이 사람이 이것을 신문에 내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아달라고 하면 서로 뭐 거래도 했겠죠. 이번에도 하는 것 보니까 당연히 이런 흑색 노란색 신문은 다 거래하잖아요. 거래하고 막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좀 내달라고 하면 내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이 될 때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어떤 여성이 내가 트럼프가 결혼하고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같이 잠을 자고 뭐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하니까 그래 내가 그 기사를 써줄게 하고는 그 여성에게 돈 15만 달러 주고 뭐 아무 데서도 뭐 얘기하지 않기로 하고 그 뒤에는 그렇게 하고는 이런 경우를 이제 그 캐치 앤 킬이라고 하죠. 잡아서 그 기사를 없애주니까 캐치 앤 뭐 릴리즈 이거는 이제 방생이 되는 거고 무슨 뭐 부처님 오신 날 캐치 앤 킬 잡아서 돈 주고 이 기사를 잡아서 킬해버리는 겁니다. 안 내고 플레이보이 모델에 대해서. 이 점도 러시아 스캔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 뭐 데이비 패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특별검사와 서로 합의를 한 것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 제프 베조스와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죠. 아마존을 공격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 포스트도 돈이 많아서 사들였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가 원 오브 더 트럼프 대통령을 가장 강하게 공격하는 신문이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치 않는 그런 기사가 나기를 그런 사우디아라비아의 저널리스트였던 자말 카쇼기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를 비난을 하고 그리고 살해가 됐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젊은 왕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와 아주 친하고 사막에서 몇 밤 며칠을 같이 그 천막에서 자고 했었다는 그 왕세자죠. 왕은 아니고 아직은 그런 그 왕세자가 살해를 한 것으로 보는데 해픈투비 그 저널리스트가 워싱턴 포스트에다가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친한 그 데이빗 패커가 자신의 신문인 내셔널 인콰이어러에 제프 베조스가 결혼을 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여성 전에 뭐 그 앵커였었던 여성이에요. 텍사스인가 애리조나인가 어디에선가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애리조나였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그런 여성과 뭐 텍스트하고 하는 뭐 이런 것을 전하고 그리고는 바로 이제 제프 베조스가 이혼 사실을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입만 열면 뭐 우정국과 아마존의 배달 체계 이런 것도 얘기하고 아마존을 뭐 예를 들어 뭐 그 해를 줘야지 된다 하는 트윗 같은 것을 노골적으로 했는데 분명히 연관이 있다 해서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어디서 이런 텍스트 같은 것을 입수를 했는가 했더니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왠지는 모르지만 그거 중지해라 조사하는 것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제프 베조스가 뭐 조사해서 그 밝혀내는 거 시간 문제 아니겠어요? 중단해라. 중단하지 않으면 너 아랫돌이 다 벗고 찍은 사진 서로 그 여성과 교환한 그 사진 다 내버리겠어. 한 거예요.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변호사를 시켜서 깁니다. 제프 베조스가 다 자신의 블로그에 썼어요. 1, 2, 3, 4, 5, 6도 더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진, 이 사진, 이 사진. 했더니 제프 베조스가 협박이네 하면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메일도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연방에서 지금 수사팀이 꾸려져서 이것을 수사를 하게 됐거든요. 굉장히 아주 그 큰 이슈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스캔들 이런 것까지 다 그 올라가기 때문에 제프 베조스는 이 사람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어떤 그 금전적인 관계 뭔가가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뭔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 많이 받고 있거든요. 러시아와도 그렇고 사우디아라비아와도 그렇고 실제로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뭔가를 열심히 돈을 그쪽에서 벌어보려고 노력을 했고 대통령이 되면서 그 이후에도 사우디의 자본 같은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러시아의 경우는 특히 그 검은 돈 세탁 돈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지금 보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친구인 너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관이 있지. 이게 이제 지금 제프 베조스가 그 블로그에서 내놓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까지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가장 잘 알려진 사람이 이제 굉장히 적나라한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이런 것을 한다고 했어 하면서 그 내놓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인데 이 제프 베조스도 보통 사람과는 너무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튼 그 러시아에 대해서는 계속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그 FBI의 부국장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해고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나가서 또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지금 이 사람은 또 해고가 안 되고 있네요. 빨리 될 것 같았는데 로젠스타인이라는 지금 연방 법무부의 부장관. 이 부장관이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정신에도 이상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같이 있을 때 저 사람이 하는 행위를 그대로 녹음을 해서 공개를 하자. 그리고는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헌법의 5조를 기반으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탄핵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고 또 이 사람 자체가 특별검사를 임명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연방 법무장관이 본인도 러시아와 연관이 돼서 러시아 수사에는 빠지겠다고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부장관이 이제 이게 퍼즐이 조금 맞춰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제임스 코미라는 연방 수사국장을 대통령이 해고해버리니까 특별검사, 대통령이 해고할 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기 때문에 해고했다. 하니까 이게 공정치도 않고 하니까 법무장관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로버트 멀러를 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임명을 한 겁니다. 법무부 소속이거든요. 수사 자체는 특별검사가 독단적으로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저 사람 정말 웃기네. 자기가 제임스 코미를 해고해야지 된다고 대통령에게 메모를 썼잖아. 그 메모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를 해고를 했는데 그 뒤에 그 해고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해버려? 미친 인간이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FBI 부국장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민간인이 됐죠. 책을 쓴 앤드류 맥케이브가 얘기하는데 이 책 내용이 맞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로젠스타인 메모라고 하는데 이 부장관 메모가 제임스 코미를 해고하는 게 좋겠다는 그 메모 자체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메모를 쓰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부장관이 그런 메모를 썼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명령이니까. 대통령의 그 행정부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대통령의 행정부죠. 연방 법무부는 물론 어느 정도 자신들이 헌법에 준수해서 일을 해야지 되지만 트럼프가 명령을 해서 했다.
이 부장관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제임스 코미를 해고해야지 되겠으니까 해고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붙여서 그 메모를 써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될 경우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임스 코미가 해고됐어요. 이 로젠스타인이 또 대통령이 해고를 시켜놓고는 이 로젠스타인이 뭐 해고하라고 메모를 했다 이런 것을 다 공개를 해버리니까 이 로젠스타인 그 부장관이 잠을 못 잤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본인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2017년도에 그 뭐 메모는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 법무부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뭐 창피하게 인간이 자존심이 있지. 그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제임스 코미를 해고하라는 메모를 썼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해고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어요. 다 큰 성인이 뭐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아무튼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책에서는 대통령이 해고가 될 수 있는 메모를 쓰라고 했다 하는 거고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시작은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뭐 부하죠. 뭐 부하인 부통령 마이크 펜스가 그 베네수엘라의 그 국회의장 젊은 35살 후안 그 과이도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당신을 지지한다. 1월 22일에 하니까 1월 23일에 후안 과이도가 이러이러한 헌법에 지난번 선거가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니콜라스 마두로는 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 헌법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국회의장이 대통령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선언을 한 거잖아요. 시작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고 차베스의 그 멘토였고 그 마두로 대통령의 그리고 반미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쿠바와 오바마가 맺은 그 외교 관계를 끊기를 원하고 실제로 지금 끊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베네수엘라가 쿠바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쿠바의 그 정보 같은 것은 정보팀이면 다 베네수엘라에 가서 뭔가를 수립을 해주고 하거든요. 쿠바를 완전히 잡기 위해서도 베네수엘라가 필요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관이 돼 있어요. 쿠바와도. 해서 이제 이 베네수엘라의 시작은 그런 여러 이유로 대통령이 했는데 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아직도 결정적으로는 군대가 누군가 한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가 그것을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않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몇 명은 이탈을 했지만 마두로 편에 있는 겁니다. 수십 년을 지금 베네수엘라가 이렇게까지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금이 가고 굉장한 그 금이 큰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쪼개진 그러니까 회생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국가로서.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망하게 된 데는 여기까지 망하게 된 데는 물론 뭐 대학도 세우고 그 의료도 해준다고 하기는 했지만 군부와 정치권이 결탁을 하고 많이 부정부패를 하고 또 그 국영기업 같은 것에서 일부 사람들만 다 잘 먹고 잘 살게 되고 이런 그 부패 같은 거 기득권 세력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기득권 세력, 정치적인 엘리트와 군대가 아직까지는 마두로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보낸 콜롬비아와 국경이니까 콜롬비아 국경에 여러 가지 인도적인 차원의 물질을 보냈는데 마두로가 거기에 이제 뭐 자동차, 트럭 이런 것으로 바리케이트를 치고 들여보내지 않고 있어요. 그게 들어가면은 이제 미국이 지지하는 그 과이도 그 국회의장 그 자칭 대통령이 받아서 이제 인심 쓰면서 사람들한테 줄 테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은 군사 개입까지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군사 개입하면 재난이 돼버리고 재난이 되면은 국제사회는 과이도 정권에서 재난 구호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2, 3개월 안에 이게 이쪽으로 미국 쪽으로 잡혀지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과이도가 다시 등장을 할 수도 있고 또 과이도와 과이도가 아니라 마두로가 등장을 할 수도 있고 마두로도 아니고 과이도도 아닌
자신들끼리 내부에서 협력을 해서, 왜냐하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미국의 외세 싫어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서로 합의를 해서 마두로 너도 물러나, 그럼 과이도 나도 물러날게 하고 정권을 나누어 갖는 식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의 미국 위크엔드 에디션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요.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